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로투데이 책과 사람들, 오늘은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묵직해 보이는데 저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와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희수 경기도청 감사관입니다. 박아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희수 감사관은 거꾸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오개혁에 의해서 1895년도에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근대법원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이 다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재판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리가 되는. 마치 역사 선생님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김희수 감사관. 그 법원에서 내린 첫 번째 판결이 바로 동학 농민에 대한 전봉준이나 손화중 이런 사람 5명에 대한 사형 판결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 어떻게 암울한 근대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김희수 감사관이 지난달 10일 펴낸 따끈따끈한 신간 역사의 법정에 선 법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표지에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가령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유죄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암흑했던 그런 시절에 과연 감옥에 갈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당장 단재 신채호는 일제의 법정에서 사기와 왜곡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관순 열사가 받은 죄명은 보안법 위반과 소유죄였습니다. 백범 김구와 조선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테러리스트의 수괴쯤으로, 윤봉길 의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이라는 이름도 낯선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유죄로 만든 사람들이 애용했던 법논리가 뭐였고 법이 무엇이었는가. 그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의 그런 법과 법논리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은 이에 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나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꼭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도 좀 정리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책은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와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크게 두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을사늑약, 3.1운동, 임시정부와 독립투쟁 등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법이라는 프리즘으로 해체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산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가령 치안유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또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도 이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버리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한 15명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책의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헌법의 눈물, 왜 법을 믿지 않는가,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 은행,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같은 강력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형벌 불평등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배가 고파서 감자 5알 훔쳤는데 벌금형 받았어요. 근데 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1년에 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희수 감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을 돕는 취지로 지난 2015년 3월 설립된 장발장은행에 운영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했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보내면 이건 가난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 단돈 뭐 50만 원, 100만 원이 낼 돈이 없어서 감옥을 가야 되는 사회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회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이른바 일수벌금제 도입이나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희수 감사관의 제안입니다. 만약에 이건 어떤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판 장발장에 대한 이 형벌의 불평등 문제, 가난을 처벌하는 이 야만적인 법률 체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책 제2부 키워드의 한 축이 공정과 형평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정의와 사법불신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는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데 김희수 감사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책임을 거론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에서 법조인들이 과연 자유롭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혹한 법률, 재벌한테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선고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법조인들, 사법 현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법치주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거예요. 법과 양심이라는 건 어디로 간 적이 없고. 여러 지적과 비판을 던지고 있는 김희수 감사관은 그럼에도 법과 정의는 존재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디테일 속에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거다. 완벽한 법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불안정성을 채워줄 무언가는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정의는 채워지길 바라는 빈 그릇 같은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 같은 거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항아리에 정의의 불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워버릴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국민이다라는 거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끌어왔고.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혁신인가 착취인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오겠습니다. 장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 쿠팡과 관련한 논란들을 정리 좀 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템 위너 제도로 인한 출혈 경쟁 및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네. 쿠팡 이츠 리뷰, 고객 갑질 및 블랙 컨슈머 문제 방치입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네. 참여연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쿠팡 대책위원회 등 공동 주최로 네.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네. 열린 겁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로켓 배송,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쿠팡은 지난 2014년에 네. 자정 이전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배송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네.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전국 30개 도시에서 100여 개의 쿠팡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고용 형태가 이른바 이제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쪼개기 계약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래부터 위로 이제 일용직 3개월, 9개월, 12개월
2개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약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 네. 강도를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요. 네. 또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재계약 탈락 시에는 3개월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일하다 다치거나 네. 관리자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또 성과가 낮거나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네. 산재를 신청하려 하거나 또 폭염이나 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쿠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락인 효과와 판매자의 플랫폼 종속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일단 쿠팡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네. 이제 갇혀서 못 나간다는 건데요. 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이제 플랫폼의 이러한 독과점 형성은 이용 사업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 사이에서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 조건의 일방 변경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라는 건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라고 했는데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정부 부처에서는 일단 공정위가 네.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제 여러 건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제 표준 계약서에 담을 내용, 또 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의 이제 금지, 신속한 고충 처리와 분쟁 조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민형배 의원과 배진규 의원, 민병덕 의원안은 네. 이제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배진규 의원과 민병덕 의원안은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위한 이제 이용 사업자 단체 내지 공익 단체의 단체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연 변호사는요, EU,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시대에 제정된 국법의 한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이제 권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네. 쿠팡 사태는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네.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쿠팡 올해 1분기 매출만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착취 소리 안 듣도록 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무주 씨는 네. 사업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네. 급전이 필요해지자 친구인 나혜자 씨를 찾아가 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아파트에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친구의 말을 믿은 나 씨는 김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약속과 달리 김 씨는 5억 원을 빌려준 A은행을 2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 씨는 배신감에 김 씨를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김 씨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네. 돈을 빌린 김 씨가 네. 처리해 주기로 나 씨에게 약속한 근저당 설정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근저당 설정이라는 사무가 있는데 네. 이게 돈을 빌려준 나 씨가 해야 할, 즉 김 씨 입장에선 타인의 사무가 되느냐, 네. 김 씨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느냐, 네.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뭐 돈을 빌린 김 씨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 씨는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업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네.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뭐 김 씨 주장이 맞는 건가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네.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법제처는 네. 채무자가 제3자, 즉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에 관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거나 네. 양도하는 등 담보 가치를 감소, 상실시키는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네.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저당 설정해 줄게, 돈 좀 빌려줘 네. 라고 돈을 빌린 뒤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법제처는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라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중도금 수령 후 부동산 이중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배임죄가 네.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겼다고 무조건 배임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인 것 같은데 뭐 저당권 설정 같은 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스크린 골프 회사 카카오 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카카오 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납북 어부 출신인 남편의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4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걸석 재판에서 재판부가 4차례 전 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속 불출석하면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80대 할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단독주택 화재를 수사 중인 충남 부여경찰서는 숨진 할머니의 53살 아들을 용의자로 특정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